오늘 영상에서는 군더더기 1도 없이 후폭풍에 대해서 싹 정리해 드릴게요. 후폭풍이 오게 만들려면 프레임을 높여라, 야한 옷을 입고 섹시한 사진을 찍어라,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비난해라, 이런 얘기 다른 제외 컨텐츠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뭔가 이해 안 가고 거부감이 드는 얘기들일 거예요. 이런 두리뭉술한 얘기 싹 빼고 후폭풍의 진짜 개념을 여러분 머리에 때려 넣어 드릴게요. 이 영상 빼고 더 이상 후폭풍에 관련된 영상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짜 후폭풍을 유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제외하면서 오늘 영상 안 보시면 진짜 손해보시는 겁니다. 긴 말할 거 없이 바로 시작해봅시다. 먼저 후폭풍이라고 다 똑같은 후폭풍이 아니에요. 후폭풍에도 유형이 있고 유형마다 대처 방법이 다 달라요. 어렵게 말하면 머리 아플 거니까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후폭풍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감정형 후폭풍, 의미형 후폭풍. 감정형 후폭풍은 이별 후 상대방이 나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후폭풍이에요. 헤어지고 잘 지내다가 우연찮게 과거 추억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상실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미형 후폭풍은 보통 장기 연애 중 권태기 같은 게 찾아오면서 이별한 커플한테 많이 옵니다. 더 이상 설레지 않고 열정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헤어졌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의 빈자리가 느껴지고 나한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으면서 후폭풍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후폭풍들은 이별 케이스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기 연애는 서로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의미가 깊게 형성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내 의미를 깨닫게 만들려는 후폭풍 전략을 쓴다? 이건 완전 틀린 방법인 거죠. 지금부터 대표적인 후폭풍 유형을 말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한테 맞는 후폭풍 전략이 뭔지 알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이별 실감 후폭풍. 이별한다고 항상 즉시 이별을 실감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자주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 커플들의 경우에는 헤어지자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설마 헤어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별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후폭풍은 충동적인 이별 선언 케이스에서 많이 생깁니다. 순간 감정을 못 참아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에 한동안은 크게 힘든 감정을 못 느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길어도 1, 2주면 풀리던 관계가 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가 않아요. 이때 불안감이 스멀스멀 자라나서 먼저 연락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먼저 연락을 했는데도 반응이 냉정하고 부정적이라면 이때 후폭풍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방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후폭풍 컨텐츠를 보시다 보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결국 내가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으로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이 불안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평소에도 충동적인 성향이었고 나에 대한 마음이 깊으면서도 싸우기만 하면 헤어지자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다,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자기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후폭풍을 유도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의 의미를 깨닫는 후폭풍. 연애는 꼭 뜨거운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내 불편함이나 피곤함은 전혀 아무렇지 않은 그런 감정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어요. 이런 감정을 처음 겪는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별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연애는 뜨거운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10년 넘은 부부들이나 몇 년 이상 장기 연애 커플들이 서로한테 더 이상 설레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열정이 느껴져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인지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의미는 옆에 있다 보면 실감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의 소중함을 우리가 매분 매초 느끼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우리 소중함을 잊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비어진 내 빈 공간을 느낄 때 이런 의미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저녁밥을 차려줬는데, 이런 생각에서 시작해서 나한테 엄마 말고 이렇게 정성껏 내 밥을 해준 사람이 있었나? 정말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내 의미를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특히 내가 상대방한테 정말 진심으로 헌신했고 다른 여자들은 절대 해줄 수 없을 만큼 아낌없이 상대방에게 내 것을 줬다, 이런 자신감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상대방한테 이때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했는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나는 너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그냥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걸 줬을 때 네가 행복해했다면 그걸로 좋았어. 내가 밥 해주면서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도 그냥 묵묵하게 잘 먹는 모습 보면서 행복했고, 네가 힘들 때 내가 해줄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한테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다 괜찮아. 남은 감정들은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이런 말이 상대방이 내 의미를 깨닫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타인과의 비교에 의한 후폭풍.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을 얘기해보죠. 상대방이 헤어지고 빠른 기간 내에 다른 이성이 생기면 우리는 아마도 좌절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때가 오히려 후폭풍 타이밍이기도 해요. 이별 후 다음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전 사람과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만족을 못
못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워지는 거죠.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후폭풍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연애를 잘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이기적인 연애를 했다면 오히려 새로운 여자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두 번째로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에게 느끼는 만족도예요. 새로운 사람이 상대방에게 너무 큰 만족감을 준다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상대방의 연애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는 안 됩니다. 연애 초기에 너무 빨리 감정을 주는 사람들, 통칭 금사빠라고 하죠. 금사빠라는 게 정신적으로 연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혼자인 상황을 잘 못 견디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지금 현재 보장된 새로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겐 이런 후폭풍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연애도 잘했고 다른 여자들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차별화된 가치를 상대방에게 줬고 상대방도 연애는 시작했지만 마음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기다려 볼만 해요. 다른 사람이 생겼다 이걸 재회 실패,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처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연락을 하려 하다 보면 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올 후폭풍도 오지 않는 거죠. 네 번째, 뒤늦은 자기 후회. 원래 사람은 합리화의 동물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바람을 피고도 네가 나를 외롭게 해서 내가 바람을 핀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쉽게 하는 게 사람이라고요. 이별을 말하는 순간엔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이유가 있고 자기 선택이 옳다는 합리화를 해요.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건 얘 잘못도 있잖아. 그런데 이런 자기 방어 합리화도 한계가 있죠. 처음엔 이별하는 게 무조건 옳은 선택이다, 이런 합리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했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인간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에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구나. 이럴 때 슬슬 죄책감이 들기 시작해요. 보통 처음에 이런 죄책감이 느껴질 때는 무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죄책감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점점 후폭풍까지 오는 거예요. 상대방이랑 치열한 논쟁 끝에 점점 서로 억지를 부리게 되면서 이별이 온 경우라면 이 유형의 후폭풍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럴 땐 이별의 원인이 된 갈등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인 감정을 들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 서로 입장이 다르고 너 입장에선 맞는 말들이겠지. 만약 내 행동들이 그렇게 너한테 상처가 됐다면 정말 미안해. 어떤 이유에서든 너한테 상처가 됐다면 그건 내가 미안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넌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 지금 이렇게 헤어졌더라도 마지막에 이렇게 다툰 일들보다 내가 널 얼마나 가슴 깊이 사랑했는지 그 마음은 너한테 닿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상대방의 자기 방어 합리화를 깨트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떤 후폭풍 유형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도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숨겨진 미래 보상을 얘기하세요. 만약 우리가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부장님이 너 다음 달에 승진 예정이었는데 아쉽게 됐구나, 그동안 고생했다, 새로운 곳에 가서도 잘해보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직서를 제출한 걸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미래에 내가 주고 싶었던 가치들을 언급하는 건 후폭풍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별을 결정했다면 나는 내년에는 꼭 너랑 미래를 약속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러기엔 지금까지의 나는 너무 초라하더라. 그래서 올해는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싶었어. 내가 지금의 행복을 미루고 준비를 해야 1년 뒤엔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힘이 들고 너를 서운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겼었나 보다. 내가 부족했었던 문제겠지. 진심으로 잘 지내길 바란다. 이렇게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무의미해졌지만 나는 너한테 이런 걸 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이 상대방한테 아쉬움을 심어주는 얘긴 거죠. 두 번째, 관계의 선택권을 박탈하기. 후폭풍이 오는 결정적인 순간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먼저 이별을 말했고 내가 붙잡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후폭풍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별을 정리하는 대화가 끝난 후에는 상대방 예측 외의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어하는 모습보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상대방이 내가 힘들어서 다른 이성을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노골적인 특정인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다른 이성들과의 교류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스스로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후폭풍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상대방이 아예 포기하면 어떡해요? 제외해서 제일 할 필요가 없는 고민입니다. 후폭풍은 사실 올만한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모습에 포기를 할 사람은 애당초 후폭풍이 올 유형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죄책감 심어주기. 후폭풍 컨텐츠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방의 잘못을 콕 집어서 단호하게 비판해라.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비판을 하는 게 상대방의 죄책감이 느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 맞지만 비판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컨텐츠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네가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서 이런 대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네. 네가 이렇게 행동한 부분은 나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콕 집어서 냉정하게 비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죄책감이 드는 순간은 내 잘못을 비판받는 순간보다 내가 준 것보다 상대방에게 받은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 때예요. 내가 많이 주지 못한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받았다는 감정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저라면 차라리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네가 나한테 불만도 있고 서운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다만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너를 대했는지 생각해봐줬으면 좋았겠다는 속상한 마음이 든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라서 너를 원망하려는 생각은 없어. 내가 가졌었던 기대감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 나는 지금도 네가 행복하길 바래. 이렇게 상대방에 비해서 훨씬 컸던 내 마음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사소한 불만을 가졌다가도 부모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불만을 가진 사실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비슷한 원리인 거죠. 죄책감은 자기 잘못을 깨달을 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번 후폭풍 영상에서 강조하지만 후폭풍만 기대하는 재회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는 수동적인 재회 물론 좋지만 내가 먼저 다가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쟁취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재회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알고 싶다면 영상 댓글에서 재회의 알고리즘 PDF 받아보세요. 재회의 본질이 뭔지 이 책 한 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책값은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